나경원 관련돼서는 첩보가 입수돼서 또 뭐 하나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예, 그다음에 첩보가 입수돼서 또 한동훈 관련돼서 네, 또 첩보가 와서. 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정철학실 정말 특별한 분 모셨는데 예고드렸듯이 우리 안진걸 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자, 첫 짠 하고 우리 소장님하고 본격적으로 토크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수 활성화해야 됩니다. 막 먹어야죠. 좋습니다. 자, 공통 질문부터 드리고 시작할게요. 평소 주량이 어떻게 되세요? 이거 저희가 공통 질문. 저희는 이제 그 술이 약해도 요즘 이제 윤석열 정권 들어서서 나라도 망하고 경제도 망해가고 있고 폭망했죠. 특히 소상공인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많이 먹어야 된다 해서 이제 건강 때문에 좀 주량을 줄이다가 요즘에 희생정신 그냥 일주일에 일요일 빼고는 6일은 먹어야 된다. 그 내수경제 활성화. 예,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이제 보통 요즘 1차만 끝나면 많이들 헤어지잖아요. 안 된다 우리는. 한 군데 A라는 집에 힘을 실어줬으면 B와 C 집은 어떻게 하냐. 우리가 없으면 지금 손님이 없다. 문 닫으려고 한다. B. 그래서 저희는 오히려 2차, 3차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주량은 이제 보통은 소주 한두 병인데 한두 병? 아무래도 이제 2차, 3차까지 가면 조금 더 마시죠. 그래서 항상 가방 안에는 이렇게 우리 아이인국 같은 양질의 생활활력 음료나 수치 소재가 가방 안에 항상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충전하시면서 그거 먹으면 좀 낫고 역시 그것도 사가지고 좀 내수 활성화에도 보태야 돼요. 좋습니다. 소주 한두 병 정도가 주량이신 걸로. 자, 요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저희 22대 국회 이제 시작했잖아요. 굉장히 바쁩니다. 그리고 이런 국회 또 활동들에서 또 민주당 의원들의 활약상 때문에 효능감을 느끼는 우리 당원들도 많고요.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 소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질문은 혹시 22대 국회에서 가장 기대되는 의원이 있다면 한 명 좀 뽑아주시고. 너무 많은데요? 한 명만 뽑아주셔야 됩니다. 진짜? 네, 너무 많지만 한 명. 그리고 그 이유. 그분들이 이거 못 봐야 되는데. 원탑 딱 한 명만 뽑아주시면 됩니다. 상대적으로 안 알려졌지만 정말 임기 시작하자마자 뭐 기자회견, 집회, 뭐 농성 적극적으로 하고 계시는 민주당 비례 14번 정의로 의원을 뽑고 싶습니다. 정의로요. 왜냐면 이분은 상당히 안 알려졌어요. 네, 맞아요. 저명한 의원은 아니 아직까지. 근데 이분은 당선부터가 굉장히 큰 기쁨을 줬어요. 왜냐면 2014년 4월 10일 아침 10시까지 국민의힘 19번이 된다는 거예요, 비례. 민주당 14번이 안 되고 국민의힘 19번이 된다는 식으로 막 나와요. 그래갖고 정의로를 알았던 분은 이제 민주당 당직자 출신이거든요. 오랫동안 민주당에 헌신한 20년 가까이. 당직자는 보좌관 출신도 좀 돼야지 그럼요. 다양한 포지션으로 당직자는 보좌관하면서 국회의원 꿈꿀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또는 구의원, 시의원 출신들도 많이 돼야 되는 것처럼. 근데 아침 10시 반에 역전한 거예요. 왔다 갔다 하다가 그래서 10시 반쯤에 민주당 14번 정으로 확정할 때 정으로는 응원했던 분들 난리 났죠. 막 만세 지르고 현장에서 현장도 그렇고 집에서 보시던 분들도 소리 지르고 막 전화하고 정으로 국장이 됐습니다 막 하고. 그러니까 이분은 당선부터가 그 문제 많은 국민의힘 의석을 한 석을 뺏고 당선이 되셨고 그런 의미가 있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더불어민주연합 비례 14번이었으니까요. 안진걸 소장님 이제 본격적으로 스토리 좀 짧게 들어보려고 하는데 사실 학생운동을 시작으로 안진걸 소장님 하면 대표적으로 이 참여연대 이 시민단체의 어떤 상징과도 같은 그런 인물로 사실 평가를 받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쨌든 이제 현업은 민생경쟁연구소 소장님이시고 이 본인의 어떤 스스로 걸어온 길을 조금 돌아본다면 어떤 소회가 드세요? 저도 우리 어머님께서 고시를 봐라. 고시가 안 되면 대기업 들어가라 얼마나 많이 간절하게 염원하시고 때로는 꾸중도 하시고 어떻게 우리 막내는 어떻게 엄마 말을 이렇게 안 들을 수가 있느냐. 군대 가라 했더니 5학년 마치고 군대 가버리고 군대 갔다 와서 공부해라 그랬더니 또 뭐 학생운동 마치고 뭐 노동운동을 해야 된다, 시민운동을 해야 된다 돌아다니다가 그때 IMF가 딱 터진 거예요. 이제 단기 복무를 마치고 복귀했는데 IMF 터져서 완전 지금 물론 윤석열 정권 지금이랑 비슷해요. 경제가 폭망하고 민생이 파탄나고 노숙자가 급증하고 실업자 폭발하고
자살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막 정말 아수라장했어. 그게 지금은 비슷한데 그러면서 안 되겠다. 대기업도 갈 수도 있었고 고시공부도 할 수 있었는데 일단 사회복지나 민중복지에 좀 기여를 하겠다 해서 참여연대를 찾아갔어요. 98년 12월에. 그때구나. 네, 그랬더니 조희연 교육감님, 박원순 전 시장님, 장하성 전 정책시장님 이런 분들이 계시면서 면접을 보더라고요. 그래서 2대1의 경쟁률을 뚫고 2대1? 네, 90년 1월 그럼 그때 그분들이 면접을 직접 박원순 시장이랑 소장님을 이거 특이하다. 박원순 변호사님이 저기 학생운동 때 노선이 뭐였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변호사님 저희는 온건 진보 노선입니다. 참여연대랑 딱 맞습니다. 속으로는 과격 급진 노선이었는데 그럼 안 뽑을 것 같아가지고 거짓말로. 그랬구나. 변호사님 평소부터 변호사님의 인권활동과 참여연대에 개혁적 시민활동을 전략적이었네. 응원해온 온건 진보 블록이었으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고 된 거예요. 그럼 앉은 걸 뽑아 막 이렇게 해서 이제 참여연대로. 뽑았어요. 90년 1월부터. 근데 다니다 보니까 또 어머니가 그랬거든요. 3년만 다니고 고시공부를 하거나 대기업을 가라. 시험을 봐서 또는 준비를 해서. 근데 어머니한테 알았어 어머니 1년만 더 하고 이것만 더 하고 했는데 그러고 다니다 보니까 18년을 다녀요. 와 20대 30대 거의 40대 20년을 중간에 박원순 변호사님이 희망제작소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거기도 1년 반 따라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거의 20년을 참여연대와 희망제작소에 몸 바치고. 그러니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한 10년만 하고 나머지 10년은 차라리 또 다른 시민단체나 한국사회에 보탬이 되는 어떤 사회적 기업 같은 걸 했으면 좋았지 않았나는 아쉬움도 있지만 사실 그 20년은 또 나름 절박했거든요. 뭐 낙선운동도 했어야 했었죠. 시민권리 찾기 운동,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통신, 미자비, 교통비 이제 가계에서 가장 부담이 큰 그 6개 부담을 확 줄여야 된다는 캠 하다 보니까 20년이 흘러버린 겁니다. 후회는 없습니다. 후회는 없고. 부모님은 지금 어떻게 보세요? 그러면 어머니께서는? 어머니 아버님이 이제 고시 공부는 포기하신 것 같고요. 근데 고시가 없어진 건 사실 알고 충격 받으시고 로스쿨을 들어가나 이놈아 로스쿨이라는 게 따더라. 우리 이름이 신장식 변호사님 같은 것도 좀 뒤늦게 로스쿨 하셔가지고 이제 변호사 되셨잖아요. 학생운동하고 정치활동하시다가 그런 것도 좀 고민도 해봤는데 아니다. 저는 어쨌든 지금 변호사는 넘친다. 좋은 분들도. 이제 그때는 이제 문재인 정부 때 특히 2010년 17년 촛불 시민운동이 있었잖아요. 제 인생의 최고의 기쁨과 보람인데 그 이후에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는 게 촛불 시민운동의 성공이잖아요. 그런 문재인 정부의 개혁을 추동하고 촉구하고 그걸 방해하는 국민의힘이나 조선일보 세력하고 내 남들 전쟁을 치러야겠다. 전면전을 해야겠다. 참여연대라는 것은 조직이 크고 이렇게 조선일보나 국민의힘하고 전면전을 하기가 어려운 조건이에요. 왜냐하면 다양한 이슈를 다루고 또 문재인 정부라든지 민주당이라든지 현재 당시 집권 세력도 감시하는 걸 겸하다 보니까 제가 그래서 참여연대는 이제 너무 오래 있었기도 했고 또 후배들을 물려주고 싶다 해서 2018년 4월 달에 참여연대 사무처장 임기가 끝나자마자 과감하게 그만뒀죠. 조금 더 있어라 한 분도 있었는데 그만두고 바로 그 당시에 30대였던 임세은 민생경제 공동소장 그때 그분이 대기업 증권회사를 다니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도 그만두고 우리가 지금 대기업을 다니고 참여연대를 다니고 이럴 때가 아니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성공하고 촛불시민명이 제대로 계승될 수 있는 데 올인해야 되면서 그런 민생경제를 살리는 것을 한편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른바 적폐설과 투쟁을 과감하게 하는 일을 하자 해서 민생경제공소 2018년 4월에 그만둔 날 바로 만들었어요. NGO라는 거 무슨 등록 절차가 없어도 그리고 이제 임세현 소장이 같이 합류하시고 그분도 이제 청와대는 이따가 가신 거예요? 민생경제 활동 열심히 하시다가 결국 청와대 청년정책 청와대 부대변인 그리고 청와대 부대변인 그만두고 이재명 대선 후보 대변인으로 갔죠. 그분은 이제 민생경제무소에서도 좀 정치 활동을 주로 하는 것으로 저는 민생경제무소에서 투쟁 활동, 고소고발 준비 이런 거 약간 약간 남하고 그리고 또 송현석 공동소장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연구를 주로 좀 하고 그분은 좀 싱크탱크 이렇게 3인이 역할도 나눴는데 이제 우리 공동소장 중에 김현정 소장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평택병에서 당선이 되셔가지고 민생경제무소는 이제 민주당 국회의원 한 명 배출한 것입니다. 그러네. 야, 목좀 튀겨.
아, 좋습니다. 네, 소장님 제가 아까 이런 표현도 썼었어요. 약간 시민단체의 그 상징과도 같은 분이다. 그리고 소장님 말씀은 18년 동안 참여연대 물에 몸담았었다. 그 과정에서 혹시 특별히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이런 거 하나 들어볼 수 있을까요? 진짜 많죠. 네, 그 중에 특별히 하나. 가장 기억나는 건 아무래도 2016년, 17년 때 촛불 시민혁명 때 제가 참여연대 사무처장으로 박근혜, 이명박, 뭐 이재용, 이건희 등의 고발을 함께 주도하고 그리고 전국의 2,300개 시민단체를 함께 모아서 저 혼자는 절대 아니고요. 또 제가 뭐 상징이라는 건 과분합니다. 뭐 그냥 여러 수십 많은 일꾼 중에 열심히 한 명 일꾼인데 그래서 2,300 단체를 모으고 야당을 쫓아다니면서 탄핵에 빨리 앞장서라 나서라고 촉구도 하고 호소도 하고 문재인 당시 민당 대선 후보 참여연대 오셔가지고 우리가 면담도 하고 그때도 문재인 후보님이 물어봤어요. 안 처장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요? 부모님 지금 빨리 결정하셔야 됩니다. 2016년 11월 11일 날 만났어요. 제가 잊지도 않아요. 금요일 날. 11월 11일 빼빼로데이. 내일 토요일 제3차 범국민대가 있습니다. 박근혜 퇴진. 거기까지 한번 보시고 판단해 보십시오. 근데 그걸 보고도 너무 늦게 판단하면 대선 후보로서 과단성이나 헌신성, 판단력에 비판이 있을 수 있는데 참 그때는 좋았던 게 문재인 후보님이 그래요 내일 한번 광화문 나가볼게요 막 하셨어요. 광화문에 그날 100만 명이 모인 거예요. 2016년 10월 10일 처음으로 100만이 돌파될 때예요. 11월 10일 그러더니 일요일 날 박근혜 퇴진을 촉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탄핵 당시 퇴진 대열에 동참하시고 앞장서신 거죠. 그러면서 급속도로 모든 야당들이 탄핵과 퇴진을 당론으로 하고 2016년 12월 9일 압도적으로 가결이 된 거죠, 국회에서. 그 전 과정 그게 2016년 10월부터 6달 동이잖아요. 2017년 3월달 헌재 탄핵 결정까지 그 6달 동안 우리 2천만 명 가까운 국민들께서 매주 뭐 적게는 수만 명, 많게는 수백만 명 모셨잖아요. 그 6개월을 위대한 국민들과 함께 했던 거. 그 제 인생에 너무나 기쁨이고 보람이고 영광이고. 지금 민생경제연구소 원래 임승 소장님을 활동하면서 포지션이 되게 다르다 했잖아요. 특히 소장님은 고소고발을 맡아서 진행하는 쪽. 아니 사실 되게 중요한 역할이에요. 왜냐면 어쩔 수 없이 그런 게 사실 진영에 큰 도움이 되는 활동인 거잖아요. 그리고 누군가는 꼭 해야 되는 활동이고 저쪽은 뭐 시도 때도 없이 하잖아요, 소장님. 사실은 뭐 극우 극단주 세력들은 그냥 무조건 그러니까요. 고소고발하는 사람들이 뭐 수백 명이 있죠. 고소고발을 수없이 많이 진행하셨잖아요. 그 중에서 내가 생각했을 때 이거는 내가 정말 괘씸해서 내가 이건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 하는 베스트 원 사건. 워스트 베스트가 아니라 워스트. 그렇지, 워스트. 그러니까 저는 이해 꼭 드리고 싶은 게 사실 저는 지금까지 개인적인 일이거나 집안일이거나 친구와 관련된 일들 다 포함하여 단 한 건의 민형사 소송을 당해본 적도 해본 적도 없어요. 휘말려 본 적도 없어요. 우리는 그런 걸 안 좋아해요. 그렇잖아요. 누구를 고발하고 고소하고 민사소송하는 거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괴로운 일이고 누군가에게 부담을 주고 압박을 주고. 근데 정말 참여연대 있을 때 어쩔 수 없이 고발을 했고 그때는 이제 단체로 하는 거죠. 근데 민생경제연구소에서는 참여연대만큼 큰 단체는 아니지만 정말 이제 문재인 정부 우리가 18년 4월에 만들어졌으니까 최악의 인물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 나경원 의원이죠. 14번을 고발했습니다. 아니, 사람들이 그 정치검찰 수사를 하니까 5기로 계속 고발한 걸로 오해하는 분도 계시는데 그게 아니고 14번 다 나경원의 또 나경원 집안의 자녀 비리, 입시 비리, 사학 비리, 개인 비리, 그 개인의 정치활동 비리, 뭐 또는 국회 폭력 사태 얼마나 많았어요. 그래서 그때마다 특종 보도가 있거나 새로운 비리가 밝혀지면 고발하다 보니까 14번인데 단지 윤석열 한동훈이 검찰 장하고 있었잖아요. 소환조차 한 번 안 하고 압수도 한 번 안 하고 다 무혐의 처분해가지고 전부 다 그 14건을 그래서 제 가슴 속에 지금도 피멍이 들어있는 사건입니다. 민생경제연구소 차원에서는 목숨을 걸고 한국 사회 정치인 중에 최악의 정치인이 누구냐? 시민단체 투표했을 때 1, 2등은 항상 나경원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은
이념적으로도 극우극단주의자고요. 이번에도 핵무장하자 막 나대잖아요. 그랬죠. 평화에 대한 관념이 있어요. 긴장을 고조시키고요. 남북 간에 뭐 평화합상을 하면 미국 가서 그걸 반대하는 매국노 짓을 하고, 그 다음에 별명이 나베인 것처럼 뭐 아베 편을 들어주고, 뭐 자위대 50주년 기념식에 갔는데 기자들이 모르니까 뭔지 모르고 왔다고 거짓말하고, BBK 이명박이 만드는데 주어가 없다라는 그 사수를 부리고, 그 다음에 국회 폭력 사태 뭐 빠르들고 있는 사진부터 시작해서 최이배운 감금. 이 사람은 정치활동 모든 걸 보면요 가장 최악이에요. 그러니까 친일파에 친미 매국에 그 다음에 극우극단주의에 극단적으로 재벌 대기업 편을 들어주고 서민과 노동자들을 비판하고, 국회에서도 대화의 탑보다는 완전히 그 초강경 노선이고, 그 다음에 온갖 사학 비리, 집안이 사학 비리 있었죠. 아들, 딸, 자녀 비리도 심각했죠. 그러니까 지금도 나경원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첩보들이 제가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2024년부터는 고발을 안 한다는 방침이었거든요. 민생경정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임세현 소장도 그렇고 송현석 소장도 그렇고, 우리가 그래도 싱크탱크를 표방하고 민생경제 살리기, 평소에는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통신비, 이자비, 교통비 줄이는 활동, 그 다음에 지금과 같은 최악의 고물가, 고유가, 고환율, 고금리, 고부채, 고공공요금 상황에서는 요 부담을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 제안을 하고 있거든요. 실제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건 잘 안 알려지고, 민생경쟁하면 고소고발하는 곳 이렇게 알려진 건 너무 저희가 억울하고 좀 답답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프레임적으로 돼 있는 거구나. 그래서 저희는 또 함부로 하는 것도 아니고 진짜 나쁜 사람들만 선별해서 나경원, 윤석열, 김건희, 최은순, 한동훈 등만 진짜 선별해서 해요. 이 5명은 근데 당연히 해야 되는 사람. 당연히 해야 될 사람이에요. 근데 야당도 안 하거나 시민단체도 안 하잖아요. 민변 참여연대가 안 해, 우리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야당들이 뭐 망설이고 있으면 답답해서 우리가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하게 된 거지, 저희가 원해서 좋아서 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고소 고발한다는 건 굉장히 슬픈 일입니다. 맞아요. 부담스러운 일이고. 그래서, 그러다 보면 네. 역고소 고발 많이 당해요. 맞아요. 저 나경원한테 고발 지금 2번 당했죠. 민사소송 1억 당했죠. 국민의힘 이주환 전 의원한테 민사소송 2억 당했죠. 뭐 이런 일들이 수두룩해요. 얼마나 맞아요. 사람이 피곤한데요. 막 조사받으러 다니고 민사소송. 그럼요. 근데 이제 더 이상 고발 안 하려고 하는데, 어쩔 수 없이 나경원 관련돼서는 첩보가 입수돼서 또 뭐 하나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첩보가 입수돼서 한동훈 관련돼서 또 첩보가 와서. 네. 시원하게. 네, 시원하게. 1부에서 마지막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네. 시민사회단체들이 지금의 어떤 정부의 감시, 이런 역할을 좀 잘하고 있다고 평가를 하세요?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를 보면 두 가지 점에서 예전보다 조금 아쉬워졌죠. 아쉬워졌어요. 그러니까 그 예전에 그 뭐 낙선운동, 뭐 촛불 집회, 미선여순 촛불 집회, 노무현 탄핵무효 촛불 집회 뭐 굉장했잖아요. 뭐 반값 등록금 운동, 네, 2000년도 친환경 우상급식 전국 캠페인. 아마 우리 시청자들도 다 생각날 거예요. 자세는 아니어도 맞아, 옛날에 야권이나 진보 시민사회가 진짜 대규모로, 특히 뭐 2016년 촛불 10몇 명, 그다음에 세월호 참사 추모 진성 어마어마한 활동들이었는데, 윤석열 정권 2년 반 다 되어 가는데 사실 그때 벌어진 일보다 훨씬 더 심각한 일들이 지금 전개되고 있는데, 예전처럼 역동적으로 전국적으로 단일하게 투쟁을 하거나 목소리를 못 내고 있다. 그럼 왜 그런 거 같으세요? 일단 판단이 좀 다른 거죠. 윤석열 정권 아직 1년밖에 안 됐으니까, 2년밖에 안 됐으니까 좀 더 봐야 된다는 사람들도, 그룹도 많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알았다. 근데 이제 2년 반 봤으니까 더 이상은 안 되지 않느냐. 그게 없지, 이제. 지금쯤은 이제 탄핵이나 퇴진으로 나서자고 호소를 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속속들이 결합할 것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전체적으로 본인들이 잘 하려고 해도 예전보다 영향력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시민들이 시민단체를 통해서 참여하던 문화에서, 아니다, 시민단체는 간접적인 정치 참여잖아요, 사회 참여잖아요. 직접적인 정치 참여, 정책 참여인 정당으로 무게중심이 많이, 또는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으로, 그래서 한국노총과 민노총 조합원 수 많이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노동조합이나 양대 노총을 통한 정치투쟁이나 사회 참여, 그 다음에 또 다른 노동자, 서민, 시민들은 일면 참여연대나 민변을 통해서 하는 것보다는 내가 민주당으로, 지난번에 오신 민당보다 좀 더 진보정당이 필요하면 내가 진보당이나 3인당 한창민 의원님과 함께 직접 정당의 당원으로 들어가서 직접 국회의원 후보를 뽑고
옛날에 시민단체 그거잖아요. 나쁜 놈들 걸러내는 낙선운동을 하잖아요. 좋은 사람 뭐 추천하거나 당선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약간 한계가 있죠. 지금 시민들은 나쁜 놈, 국민의힘 나쁜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민주당이나 진보당이나 삼인당 같은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당원이 되고 후원비를 내고 자기가 좋아하는 정치인의 팬클럽을 조직하고 열광적인 캠페인을 실제 진행하고 이렇게 사회 참여 문화가 시민단체보다는 비정부 기구나 NGO보다는 정당으로 상당히 무게중심이 이동하는 그래서 그거 저는 자연스럽다고 봅니다. 원래 서구 민주주의도 보면 초창기에는 노조나 시민단체 영향이 크다가 나중에 노동적 시민단체의 뜻을 반영한 진보정당이나 좌파정당들이 집권을 막 하잖아요. 3인당, 사회당, 이번에도 영국 노동당이 다시 집권하잖아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환경단체들은 또 녹색당으로 해서 연정에 참여하고 독일 녹색당은 연정에 참여까지 했잖아요. 집권까지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무게중심이 이동하는 게 자연스러운 건데 다만 아쉬운 것은 그래도 지금 한국에 박근혜 퇴진행동 때 2,300개 단체가 집결했거든요. 네. 굉장히 한국의 이 대한민국의 시민사회는 영향이 크고 지금도 국민들 사이에서는 권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윤석열 후보 2년 반 됐으니까 더 이상 관망은 말고 그전에도 이제 규탄운동이나 비판하는 건 잘하고 계셨는데 한 발 더 이번에 윤석열 후보 탄핵 청원에 무려 지금 120만 명, 130만 명 그래서 7월 20일까지인데 200만 명 될 것 같거든요. 네. 그 어려운 국회 청원을 개인정보 다 제공을 가면서 막 2시간, 3시간씩 기다려서 청원하니 국민들의 마음을 안다면 이제는 과감하게 퇴진과 탄핵으로 가야 된다. 나서 주셔야 된다. 앞장서 주셔야 된다. 호소를 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소장님. 아유, 너무 좋네요, 오늘. 술 한잔 드셨을까요, 소장님? 네. 광고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아유, 그럼요. 드디어 아임굿. 광고는 매우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아임굿은 기력 회복과 숙취에서의 특허를 받은 온가족 과채 음료인데요. 간에 좋은 스피루리나 그리고 해독 작용의 미나리, 패션 후르츠, 꿀 요 4가지로 구성된 음료입니다. 특히 핵심 원료인 스피루리나는 피로와 알코올로 손상된 간 기능에 개선 효과를 주고 피부 건강 및 운동 능력까지 소장님 같이 향상시켜 준다고 합니다. 자, 한번 드셔보세요. 요 술도 드셨으니까. 저는 뭐 예전에 안진걸TV에서 광고도 한번 앉아 있는데요. 최고죠. 저는 가방 안에 항상 아임굿을 갖고 다녀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저도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아임굿 한 포에 여러분들 비타민 5종, 미네랄 6종, 아미노산 18종 등 29종의 성분을 무려 이 한 포에 함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후기들을 보면 너무 좋아. 벌써 다 드셨구나. 저는 마지막 한 방울까지 빨아먹습니다. 맛이 어때요, 소장님? 맛도 이게 일종의 석류, 오렌지 이런 온갖 그 몸에 좋은 우리 어렸을 때 좋아했던 과일들을 잘 배합해 놓은 맛이에요. 그치. 그리고 맞아요. 느낌도 아주 시원하면서 조금 더 짭짤한 느낌도 있어서 맞아요. 사실 이제 소금이 아닌데도 단짠 느낌도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입맛에도 맞아요. 리얼 후기 2개 정도 소개해 드릴게요. 광고 후에 하도 금방 품절 나서 대체 뭔가 싶어서 구매했다. 맛에 예민한 편이라 입맛에 맞지 않으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다행히 맛도 괜찮아요.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피곤하고 잠이 쏟아질 때 먹으면 정말 효과가 있더라고요. 남편도 숙취에 좋다고 하고요. 아들은 수험생인데 졸리고 피곤할 때 효과가 있다고 매일 한 팩씩 잘 먹고 있어요. 이런 리얼 후기도 있습니다. 이 아임굿 사장님 같은 경우는 민주 진영에만 광고를 하세요. 그리고 중요한 건 민주 진영 사람이 전화를 했다고 하면 44% 이렇게 할인을 해서 할인 비율이 굉장히 높게 해서 우리 민주 진영에 큰 보탬이 되고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런 분들의 어떤 물건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사주시고 또한 효과도 내가 스스로 보는 거기 때문에 이게 사실 뭐 일석이조 아니겠습니까, 소장님?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번호 나가고 있을 텐데 010-9129-0880 여기로 전화 주셔서 뭐 정치오락실 보고 전화했다라고 하시면 아마 할인율 적용시켜 주실 거고, 그러니까 막 온라인 주문이 어렵다 요즘 뭐 이런 분들 많으신데 그런 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전화로 하세요. 뭐 문자를 주셔도 되고 그렇게 하시면 아마 안내가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 아임굿이었습니다. 아임굿, I'm good, very good.